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청나라의 정치사와 명나라를 포함한 명청시대의 경제, 사회, 문화사를 위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나라의 정치사 부분인데요. 이 청나라는 1616년 아이신기오로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하면서 시작이 된 중국의 통일 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누르하치는 건주 여진 중에 가장 세력이 약했던 부족장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당시 명나라는 금나라의 아구다와 같이 강력한 인물이 여진족을 통합을 해서 중원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진족에 대한 분열 정치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진족들은 건주여진, 해서여진, 야인여진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당시 강력했던 누르하치가 여진족에게 만주족이라고 하는 통일성을 부여하고 팔기제를 기반으로 성장한 결과 누르하치가 결국에는 1616년 후금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후금이 명나라와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하게 되고 베이징으로 향하게 되거든요. 이때 랴호허강을 지나서 영원성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당시 영원성을 지키고 있었던 원숭안의 수비를 뚫지 못하고 결국은 홍의포의 파편을 맞고 누르하치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1626년에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홍의포는 붉은 오랑캐의 대포라고 해서 네덜란드인들이 전수해준 대포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아이신기오로 홍타이지가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순치제 때 베이징을 입성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강희제와 옹정제, 걸륭제라고 하는 청나라 최고 전성기를 이끄는 황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의 전성기를 이끌어서 앞글자를 딴 강건성세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여기에 첫 스타트를 끄는 강희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제는 1661년에 바다를 막는 천계령을 시행하게 되거든요. 이 천계령이 왜 시행되었는가라고 봤을 때 그 이전 타이완에 정성공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명나라가 베이징을 점령당했다고 하지만 남쪽으로 도망가서 다시 명나라를 세우기 위한 세력들이 존재했거든요. 하지만 이들이 패배를 하다가 결국에는 정성공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타이완, 즉 대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정성공 세력들이 타이완의 네덜란드인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게 되거든요. 이때 청나라가 청나라 연해 주변의 주민들과 이러한 정성공 세력들이 연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다 주변의 사람들을 다 내지로 이주시키고 바다를 막는 천계령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천계령도 나중에는 해제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는 첫 번째, 이 3번의 난을 강희제가 진압을 하게 되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봤듯이 명나라의 베이징이 점령당하게 되자 산하이관을 지키고 있었던 오삼계가 청나라의 투항을 하고 결국은 이자성의 난을 진압을 하고 청나라가 베이징에 입성한 뒤 최고의 공을 세운 명나라 장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나라가 명나라 출신 장수들의 공을 치하기 위해 그리고 나라의 당분간 짧은 안정을 위해 명나라 출신 주민들을 명나라 장수에게 다스리게 하는 번왕 제도를 실시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명나라 출신 장수였던 오삼계 상가이 경계무를 번왕으로 임명하고 중국의 남쪽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하지만 강희제 때 들어와서 청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오게 되자 이 번왕들은 제거를 해야 되는 걸림돌로 작용을 하게 되고 결국은 삭번 정책, 번을 삭제하는 정책이 일어나게 되자 3번의 왕들이 난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오삼계와 경계무의 아들 경정충 그리고 상가이의 아들 상지신 이 3명의 번왕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난 때문에 청나라가 휘청휘청 거리를 하지만 결국 9년 만에 이 3번의 난을 강희제가 진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타이완의 명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정성공 세력도 진압을 한 결과 천계령이 1684년에 해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강희제 때는 고증학이
발전되게 되거든요. 명말청초에 성리학과 양명학에 대한 반성의 분위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 흐름들을 첫 번째로 실사구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모든 학문들은 사실에 기반하여 이치를 구한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는 경세지용인데 학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 이런 흐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러한 흐름들에 따라서 고증학, 옛날 학문을 증거에 기반해서 사실을 구하는 고증학이 강희제에 찜문을 해서 점점 발전을 하게 되고, 대규모 편찬 사업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때 시작된 사업을 고금 도서 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희제 때 고금 도서 집성이 편찬되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 옹정제 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 옹정제가 청나라의 황위를 이어받게 되거든요. 옹정제는 화이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 대의강미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아까 말했듯이 중국, 특히 한족들이 가지고 있던 화이 사상을 반박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말하기를 왜 중국이 중화인가? 바로 한족들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기가 아니라 여기가 높은 문화지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문화지대인 중화를 다스릴 수 있는 문화와 덕을 갖춘 자라면 누구든지 중화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족이 아니더라도 문화와 덕을 갖춘 우리 만주족들도 중화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화이 사상을 반박하는 책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 세금 제도가 개편되게 되는데 이 제도를 지정은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이전 1조 편법에서는 복잡한 세역들을 지세와 정세, 즉 요역으로 하나로 묶어서 은으로 징수했다, 이런 장거정의 개혁을 배워봤었는데요. 옹정제 때도 지정은제를 실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정세를 지세에 포함해서 이를 은으로 징수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당시 왜 이게 실시되었는가를 봤을 때 나라가 태평성대에 들어오게 되니까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장정들에게 거두는 세금의 부담이 사람들한테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토지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정세를 탈세하게 되자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켜가지고 정세의 부담을 사람들에게 없애고 이를 은으로 징수하는 지정은제가 옹정제 때 실시되고요. 그리고 그 아들인 걸륭제가 그 다음 황위를 받게 되거든요. 이 걸륭제가 솔직히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너무 잘해놔가지고 그 태평성대를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걸륭제 때는 공행무역을 실시하게 되거든요. 이 공행은 서양 상인과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청나라 조정에 공식 허가를 받은 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양 상인과의 무역을 공행과 함께 광저우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즉슨 서양 상인들이 중국과 무역을 하려면 광저우의 공행을 통해서만 무역이 가능하다, 이 뜻이고, 이러한 무역체제를 광둥무역체제라고 합니다. 광둥성에 광저우가 있기 때문에 광둥무역체제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아까 설명했듯이 공행을 통해서만 서양 상인들이 무역이 가능한데, 당시 유럽에서는 중국의 차, 비단, 도자기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므로 서양 상인들이 중국의 물품을 사기 위해 중국에다가 은을 주고, 중국은 차, 비단, 도자기를 유럽에게 넘겨주게 되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은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에 따라 걸륭제 때 메카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행무역체제, 이 광둥무역체제를 조금은 풀어달라 요구를 하기도 하지만 결국 실패하자 나중에 아편전쟁이 발생하는 계기가 여기서 시작되기도 하고요. 걸륭제 때는 또 대규모 편찬 사업이 시작되는데 사고전서라고 하는 책을 많은 학자들이 붙어서 만들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나라의 정치사를 받고 그 다음에는 명나라로 잠시 돌아와가지고 명나라의 해금령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해금령은 홍무제, 즉 주원장 때에 실시된 바다를 막는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해금령이 실시된 목적과 이유에는 당시 일본 해적이었던 왜구가 매우 강력했거든요. 물론
이 외구에는 한국인, 중국인도 있었지만 이런 일본 해적들이 연해를 많이 약탈하니까 외구를 단속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무역을 하는 사무역을 통제하기 위해 바다를 막는 해금령이 홍무제 때 실시됩니다. 명나라의 바다가 막히게 되자 현재 오키나와에 해당하는 류큐 왕국이 중개 무역으로 크게 번성을 하게 되거든요. 이 류큐는 명나라,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가운데에 있었던 만큼 큰 지리적인 이점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였거든요. 이러한 류큐가 중개 무역으로 번성하게 되자 수도 나하도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영락제 때는 이러한 해금령이 조금은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게 되거든요. 이슬람계 출신의 황관이었던 정화의 원정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영락제는 정난의 변으로 자기 조카 건문제를 몰아내고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명분과 정통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에 따라 주변 국가에게 조공을 받으면서 자기 명분과 정통성을 올리기 위해 그리고 조공 책봉 체제를 확대하기 위해 정화의 원정을 단행하는 모습도 이전 영상에서 봤고요. 그리고 일본 무로마치 막부와 조공무역 형태의 감합무역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감합무역은 아시카가 요시미스 때 전개되었다라고 배워봤었는데요. 이러한 감합무역이 닝보의 난 이후에 결국은 폐지되게 되거든요. 감합무역이 워낙 큰 이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본 상인 간의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다툼이 결국은 난으로 폭동으로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닝보의 난을 계기로 감합무역이 폐지되게 되고 다시 명나라 주변으로 가는 일본의 길이 막히게 되자 외구와 밀무역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흐름들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금령이 완화된 이후의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명나라와 청나라 때는 조세의 은납화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었거든요. 명나라 장거정 개혁 때는 지세와 정세, 즉 요역을 하나로 만들어서 내는 1조 편법이 있었으며 지정은제는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켜서 은으로 거두는 지정은제가 전개되고 있었는 만큼 중국 안에 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의 상황을 봤을 때 일본에는 회치법이 도입이 되게 되거든요. 이 회치법은 16세기 초 우리 조선에서 발명이 된 기술이라 할 수 있는데 은광석 안에는 은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온갖 납이라든지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이 회치법에는 납이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은만 뽑아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조선에서는 이 회치법이 크게는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16세기 중반에 회치법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자 많은 센고쿠 다이묘들이 광산의 이익을 얻기 위해 광산을 개발하기 시작하고 이때 유명한 광산이 일본의 이와미 은광이거든요. 회치법과 이와미 은광의 콜래보레이션 결과 16세기 후반에는 전 세계의 은 공급을 일본이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엄청난 은 공급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은 수요가 증가하는 중국 그리고 은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일본 이 두 세력이 만나 해금령이 완화된 다음에는 무역량이 증가되는 움직임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금령이 완화되게 되자 중개무역으로 크게 성장했던 오키나와의 류큐가 결국은 점점 쇠퇴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명나라와 청나라 때의 도시와 상업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강남 지방은 당시 최고의 경제 지역이었거든요. 이러한 강남 지역에 시진이라고 하는 중소상공업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 수로에 의해서 거미줄처럼 시진이 연결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운하를 통해 강남의 물자가 수도인 베이징 또는 연경으로 운송되는 흐름도 보이게 되고요. 명청대에는 가장 컸던 두 대표적인 상인이 있는데 첫 번째 상인이 산시상인이라 할 수 있고 두 번째 상인은
휘저우 상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상인들은 국가로부터 소금을 독점해서 판매할 수 있는 소금 전매권을 획득하게 되거든요. 이 소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건인 만큼 그 이전 시대에도 한무제 때에 염철 전매제를 한다든지 아주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였는데 이 두 상인이 소금 전매권을 획득하자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고 결국은 전국적 유통망을 이루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인들은 동향 조직과 동업 조직을 통해 자기들의 조직을 탄탄하게 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거든요. 동향 조직에는 회관이 있고 동업 조직에는 공소가 있는데 말회관에는 같은 고향 사람들이 모이듯이 회관에는 같은 고향 출신 동양 조직이 있고 공소인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장강 중상류에는 엄청나게 쌀이 많이 생산된다라고 하시면 되겠거든요. 명청대 이전에는 창장강 하류가 최고의 곡창지대였지만 이때에는 창장강 중류, 상류가 쌀을 많이 생산하는 곡창지대로 발전을 하게 되고 수저우 지방에는 견직물 그리고 진더전에는 도자기가 더욱더 발전하는 흐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발달하고 이 도시 안에 상업이 발전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몰리게 되거든요. 19세기에는 베이징에 100만 명이 몰릴 정도로 큰 도시가 움직이게 되는데 사람이 모인 만큼 거기에 일반 사람들이 서민들의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중국의 서민 문화가 바로 이 경극이요. 경극은 화장을 남자들이 쫙 하고 거기에 창, 검, 활을 들면서 춤과 무술을 움직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연극 체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경극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명나라, 청나라 때 대표적인 책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명나라에는 4대 기서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4개의 책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서유기 그리고 삼국지연의 소지 연애 소설인 금병매라는 4개의 책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고요. 청나라 때는 홍루몽이라고 하는 연애 소설 그리고 유린외기라고 하면서 사회를 비판하는 책들이 유명하니까 이러한 책들이 나오면 명나라, 청나라 시대구나 힌트를 꼭 얻으시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청대 도시 상업의 발달을 받고 다음에는 새로운 학문의 발전 그리고 동서문물의 교류를 중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나라 때는 양명학이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양명학에는 마음이 곧 이치하는 심정리 그리고 양심에 이르자 치양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똑같다 지행합일 이러한 이론들이 나오게 되니까 아까 이전 영상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고증학이 명말 청초에 크게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고증학이 발전하게 된 움직임에는 먼저 경세치용과 특히 이 실사구시의 흐름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때는 문자의 옥이라고 해서 명나라를 그리워하는 책 또는 만주족을 욕하는 글을 썼다가는 다 사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어느 시인이 이 세상에는 해와 달이었구나 라고 시를 쓰니까 그 사람이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왜? 한자로 해와 달을 합치면 명나라가 되기 때문에 명나라를 그리워하는 놈이다 라고 하면서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성리학의 화의사상을 연구해서 얻게 되니까 옛날 학문, 즉 옛날 고전 학문의 증거를 기반으로 사실을 기반하는 연구의 흐름이 나오게 되고 대표적인 학자가 황종이, 고연무, 왕무지가 있고요. 실사구시의 흐름에 따라 사실에 기반해야 된다. 특히 요 경세치용의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서광계라는 인물이 농서인 농정전서를 쓰게 되고 송응성이 천공계물이라고 하는 공업서를 쓰는과 동시에 이시진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책을 쓰게 되는데
본초 강목이라고 하는 약학서를 쓰니까 이런 책들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공양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크게 등장을 합니다. 이 공양학은 현실을 비판하고 개혁을 추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거든요. 춘추라고 하는 공자가 쓴 책인데 이 춘추의 다양한 해석본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춘추 좌시전이 있고, 이거 몰라도 돼요. 좌시전이 있고 춘추 공양전이 있으며 여기 춘추 공양학이 있는데, 여기 공양학에서는 공자를 사회 개혁가로 바라보는 만큼 청나라 말기에 이러한 어지러움을 개혁하고자 공양학이 19세기에 대두하게 되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캉유에이의 변법 자강운동, 무술 변법 운동으로 연결되니까 흐름들을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문물의 교류인데, 명나라 때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천주 시리 곤여 만국전도 기화 원본을 저술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천주 시리는 천주교라고 하는 종교를 중국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쉽게 접목을 시킨 책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모시는 천주, 즉 옥황상제와 그리고 하느님이 똑같은 존재다, 이런 이론을 펴기도 하고요. 또 청나라쯤에는 독일 선교사 아담샬이 들어오게 되는데, 소현세자와 교류를 하면서 소현세자에게 많은 선진 문물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당시 역법인 시현력을 제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역법서 시현력이 서양의 역법 기술을 도입을 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부배라고 하는 인물이 황여전람도라고 하는 실측 중국 지도를 만들과 동시에 카스텔리오네가 걸륭제 때 서양식 정원인 원명원을 만들기도 하는 흐름들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서양 문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청나라 때 전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예수회라고 하는 기독교를 전파하는 세력들의 선교 방법을 두고 교황청에서 많이 싸움이 되는데, 이들 예수회의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허용을 하는 상태에서 포교를 하게 되니까 제사 지내는 게 맞느냐, 전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은 청나라 안에서 그리스도교를 포교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정책이 나오게 되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청시대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에는 조선 그리고 에도 막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